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보고서 언박싱 진행을 맡은 허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국제 분업 구조를 통해 알아보는 세계 진출 방안인데요. 보고서 개봉 도와주실 전문가 패널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주영 실장님부터 그럼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경제협력실 윤주영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코트라 경제협력 총괄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남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의 통상정책실의 김재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만남을 자축하면서 토론 전에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국제 분업 구조, 줄여서 GBC를 통해 알아보는 세계 진출 방안이잖아요. 윤 실장님, 그동안 어느 국가에 근무해 보셨죠? 저는 독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근무를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호치민에서 근무를 했고 올 1월 말에 한국으로 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경남 과장님, 어느 나라에서 근무해 보셨나요? 네, 저는 홍콩 무역관에서 근무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동방의 진주 홍콩이죠. 홍콩 어떠셨어요? 아시아의 국제도시잖아요. 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홍콩 한번 놀러 가보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신 김재덕 박사님은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셨고요. 특히 GBC 관련 연구 이력이 굉장히 풍부하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산업연구원에서 GVC 관련돼서 한 2012년 13년부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주로 GVC 국제 분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업들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GVC 구조 틀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그리고 지역 전문가님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의 귀중한 정보 그리고 통찰력 아낌없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재덕 박사님은 이 토론에 참석하신다고 기차 타고 먼 발걸음 하셨죠? 예, 리세정에서 왔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박사님은 저희 보고서 총괄 집필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보고서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보고서 제목이요.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 구조 재편과 우리 산업의 경쟁 전략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코트라와 산업연구원이 협력해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사이트에도 공개가 된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울 정도의 최신 정보입니다. 자, 윤주영 실장님, 이 보고서를 코트라가 발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우리 조그만 부품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겪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타개하고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산업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발간이 된 보고서군요. 그럼 김 박사님,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나요? 예, 한 반년에 걸쳐서 진행된 연구를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은 GVC란 무엇이고 GVC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 구조라던가 수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국제 분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 우리의 핵심 산업의 협력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국제 분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고서 언박싱 시작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다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겠습니다. 구호 뭘까요? 세계의 창. 네, 틀렸습니다. 네, 다음 순서 이경남 과장님. 보고서 언박싱? 보고서 언박싱도 아닌 것 같은데 박사님? 그거를 시작하시죠. 네, 아까 연습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시작하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나라 수출 어땠죠?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상황이 개선되면서 중국 수출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려를 가졌던 미국과 아세안에서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중동과 일본,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의 수출은 여전히 예전에 못 미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여러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수출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께서 지역별로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품목별로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이후에 ICT 품목은 수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부품이나 일반 기계 등은 처음에는 좀 부진했다가 최근에는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살펴보면 원유 수입은 감소를 했고요.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자본재 수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제 지역과 산업 군별로도 수출입 증감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박사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두 분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우리가 수출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수출이 급격히 위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던가 원자재 단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입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IT 제품이라던가 반도체 우리가 수출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박사님께서 국제 분업 구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국제 분업 구조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국제 분업 구조는 글로벌 밸류체인 또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 약자로는 GVC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국제 분업 구조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계속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제 분업 구조에서는 GVC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내외라고 해요. 그만큼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GVC의 정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보고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VC란 생산과 판매 후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각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기능의 비교 우위에 근거해서 전 세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기능을 분배한 구조라고 하네요.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기기 산업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사님?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1차 협력업체, 티어 1, 티어 2라고 하는 1, 2차 협력업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국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각 그 생산 단계별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단순히 부품뿐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R&D는 또 선진국에서 하고 또 물류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하고 이렇게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연관된 산업에서도 그 여러 국가가 걸쳐져 있는 것을 GVC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콕콕 박히네요. 네,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나라의 GVC 관련 교역 트렌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도 고민해 볼 점은 뭐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수출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순수출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부터 이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순수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박사님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요. 최근 수년가 나타났던 GVC 재편 방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 GVC 재편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10년대 중반까지는 소위 GVC 확장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서로 연결돼서 다국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GVC 확장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구조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키워드로 잡고 있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shorten 또는 diversified 또 그리고 digitalization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저개발국에 생산 공장을 지어서 조립 가공하던 생산 방식이 그 GVC 한 흐름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각 주요 국가들이 자국 생산 교역 구조의 고도화를 좀 이루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이제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진출을 했었는데요.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디지털화 이 바뀌는 그런 추세로 인해서 아마 베트남 같은 데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그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나오곤 했었는데요. 베트남의 진출로 보면은 우리 대기업들도 단순히 생산 공장을 짓는 것뿐 아니라 R&D 센터를 베트남에 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제 GVC 확장하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과정에서 코로나19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그 다음에 그곳의 시장 상황은 어떨 것이냐, 정치 사회적인 요인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많이 했다면 코로나 시대는 저희가 생물학적 요인까지 감안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 재편을 이 코로나가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 공급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급망이 변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 하나만 없어도 저희가 생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듯이 탈중국 현상은 조금 생길 거라고 보고요. 탈중국하고 난 다음에 아세안 쪽으로의 진출이 늘어날 걸로 보면서 특히 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이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종료된 이후에 좀 진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좀 우리가 수출 구조라던가 우리 경쟁력을 좀 다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국 생산을 늘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국 산업의 생태계도 다시 한번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제조 강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과 그 생산의 지능화 그리고 중국으로 이제 다양하게 진출했었던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일부 국내로 돌린다거나 또는 생산 라인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이제 국내에 투자를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촉진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제 중국 진출 기업들 좀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화로 인해서 국내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공정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예 국내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피턴을 염두에 두는 기업들이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가 GVC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실장님, 실제로 해외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우리 기업인들이 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체감하셨을지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신 게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뭐 말씀하시는 게 물류라든가 납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세계 무역관에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발발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지를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GVC 구조 변화 관련돼서도 최근 한 3년 동안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GVC 구조 변화가 기업 경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설문을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기업들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3년 동안 해외 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업 구조가 변화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요, 작년 말에 최초 보고가 돼서 올해 1월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인들은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과장님? 우리 진출 기업들은 대부분이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현지 생산이라든지 R&D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거나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은 재택근무를 가장 많은 대응 방식으로 채택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안타깝게도 무급휴직이라든지 휴업, 대출, 리쇼어링 등을 이제 꼽으셨는데 리쇼어링 자체는 설문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GVC 구조 변화를요, 이렇게 코로나19 요인을 제외하고도 주요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을 알지 못하고는 분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 국가들의 정책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소위 선진 주력 시장과 신흥 시장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산업 정책들 그리고 정책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주요 시장들의 정책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깜짝스럽진 않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 저희하고 가장 가까운 중국이 1위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제가 근무했던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네, 홍콩도 항상 4위 아니면 3위를 했었던 것 같고 일본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 신남방으로 얘기하는 인도라든가 뭐 아세안 지역대 수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정답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전부 이렇게 정답 맞추셨어요. 역시 전문가들이시네요. 항상 이렇게 통계를 외우고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 상위 수출 국가들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등인데요. 특히 중국, 미국,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전체 비중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2017년부터 이들 세 국가는 한국의 수출 1, 2, 3위를 차지한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교역, 투자 면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메이저 3국에 대한 정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제 중국은 GBC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 직후에는 중국이 좀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그 현지 공장이라든가 조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고 물류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산업 정책뿐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그 대응책으로서 내수를 좀 활성화하고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중국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더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산업정책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략성 신흥산업정책, 공통적으로 소재부품 장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반도체 분야의 자국 공급률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실행 방안으로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 그 핵심 인력들에 대한 인재 유치 그리고 기술 개발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 반도체라던가 5G 같은 경우에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는데요. 바이두라던가 하이웨이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5G 통신망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 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밸류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은 아세안이라던가 인도, 아프리카 등 주요 이제 주변국들과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이제 공급망을 내부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 기업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이탈을 막기 위해서 좀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또 정책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산업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핵심 산업들을 살펴보면 주력 산업이 에너지, 그리고 신소재, 첨단 장비, 정보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같은 것들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막대한 규모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인도가 빠진 채로 RCEP이 최종 서명됐잖아요.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밸류체인, 박사님께서 차이나 밸류체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지고 또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왜냐하면 RCEP에 지금 미국이 빠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RCEP,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명한 메가 FTA죠.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이 RCEP에 이어서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에도 빠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중국도 이 협정에 빠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요, 이 CPTPP 가입을 검토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7월에 나프타의 재협상 결과물인 USMCA가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이 USMCA가 뭐냐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인데요. 그래서 이 USMCA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영내 교역 구조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요.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미국의 역외 수입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지속됐던 리슈어링 지원책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중국에 맞서서 이제 자국의 첨단 산업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ICT라든지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더 주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과 관련했을 때 우리 기업인에게도 앞으로 더 진출 기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또 계속 지속되어 온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근무했던 이 베트남을 기준으로 본다면 베트남은 어느 나라보다도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베트남도 RCEP에 가입을 했고요. CPTPP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FTA를 체결한 국가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투자 1위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 자체에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냐면 이 부품이라든가 이 소재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그런 부분을 잘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주요 3개국에 더해서 좀 다른 국가들을 추가로 좀 살펴보면요. 유럽은 현재 친환경, 그리고 첨단 산업, 그리고 의료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산업 정책들을 좀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가 발효되는 시기에 이제 좀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CPTPP에도 가입했듯이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또 일본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좀 지원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지만 제조업 기반은 아직은 튼튼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융합을 통해서 주요 핵심 산업의 제조업을 좀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이 좀 많은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도 GVC에 이제 많이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동차라든가 전자산업 등을 주력으로 부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정책 방향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주요 산업별로 공급선의 다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이쯤에서 산업별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된 이후에는 GVC 구조나 기업들의 전략에 좀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력 산업들 기준으로 봐도 좀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 특히나 신흥국으로의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좀 예상이 되고요.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화,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블록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T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의 의존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GVC 구조가 좀 재편될 것 같습니다. 주력 산업으로 좀 부상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동남아 지역이 GVC의 편입도가 점점 높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최근 4년간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한국 본사로 돌아왔는데요. 올해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산업이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는지를 정말 피부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희망적인 뉴스가요. 우리 주요 대기업 업종인 제약, 석유화학, 에너지, 자동차, 철강 이런 분야와 관련한 우리 프로젝트들은 어려움들은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또 프로젝트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무역관에 있을 때 이러한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중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를테면은 인도네시아의 법인은 어떻게 설립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홍콩에서 직접 생산을 하진 않지만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에서 전 세계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생산 시설을 뭐 미얀마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으로 옮기고자 하는 문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김 박사님, 이러한 GBC 재편 과정 속에서 주요 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점들을 미리 살펴보면 좋을까요? 다른 국가의 산업과 이제 협력 방안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고려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은 해당 그 산업의 특성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도 역시나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각 국가의 산업 정책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각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을 좀 가속할 거고요. 그러면서 비대면 경제 체제로의 구축도 역시나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도 역시나 이제 정부가 바뀌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가치 사슬을 해서 어느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 그러면 각 국가의 어느 부분에 경쟁력이 있고 우리는 어느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 해당 산업과 연결시킬 것이고 협력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엄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산업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가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 봤습니다. 짜잔! 네, 박수 쳐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나네요. 그럼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경공업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 무슨 뜻일까요? 1번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경공업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는 이런 산업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지나 뭐 플라스틱,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경공업 생산 관련한 협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참고해서 좀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경공업이 신흥시장에서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2번 자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힘을 더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섬유산업 아이템의 고도화 이건 뭘까요? 섬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섬유산업은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템 고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산업은 이제 환경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친환경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섬유 봉제 공장에서 정화 처리 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번 뜯어볼게요. 자, 네. 네, 석유화학 산업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 3번은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진출하려는 나라나 지역에 따른 경제나 산업 발전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 산업 이거를 가지고 진출할 때는 진출할 지역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4번. 네, 지금 계속 박사님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답변도 박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 전기기계, 유명세를 타라. 네, 이건 뭐죠? 전기, 뭐 기계, 요것은 이제 뭐 운송기기라든가 우리가 소개하는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산업들이 GVC 구조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산업들이고 우리 경제에서도 주력 산업들입니다. 이런 주력 산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그 협력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의 개발은 주요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는 그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신흥국에서 현지에서의 인지도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협력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래차 5G 기술을 도입한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에서 한국의 5G, 한국의 전기자동차 한국의 커넥티드 카 이런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현지에서의 그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준비한 키워드가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코로나19로 많은 산업들이 어려웠지만 이제 분주한 산업 하나 있었죠. 바이오 제약 산업인데요. 네, 이 산업 관련해서 이제 협력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엔 우리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관심도도 높아지고 투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수출 동향으로 봐도 바이오 부분에서 우리 수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이거 우리 자체 그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간의 신약 관련된 뭐 협력 R&D라든가 공동 R&D라든가 이런 식의 협력 방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좀 선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조금씩 갖춰나가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허를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춘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하고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 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재 GBC는 성숙 단계에 있고요. 또 올해 한 해 코로나19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GBC 편입 방식으로 그대로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전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저희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3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글로벌 통상 환경, 현지 시장 상황, 그리고 각국의 산업 정책을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 둘째,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할 것. 셋째, 가속화되는 GBC 재편 속에서 기업 간 협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협력 방식에는요,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기술, 인증, 소프트웨어 협력, 그리고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토론회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친 것 같네요. 근데 이 보고서 어디서 볼 수 있죠, 과장님? 저희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주소가요? 모두 기억해 주시죠. news.kotra.or.kr에서 보실 수 있고요. 신층 보고서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보와 통찰 나눠주신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코트라 보고서 언박싱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구호 정말 연습 많이 하고 있죠? 실장님 뭘까요? 잊어버렸어요. 아, 그럼 박사님. 예, 세계로 가는 참. 아닌가요? 아, 예, 50점. 네, 이경만 네. 과장님. 세계로 가는 창 코트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트라 세계로 가는 창이고요. 아. 창할 때 이렇게 장호 표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죠. 코트라 세계로 가는 창.